283쪽을 보시는데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공시법은. 네. 쉬는 시간이 언제 쉬는 시간일지 모르겠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다. 밖에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냥. 네. 그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 군데 대학에서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문화적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대학생들은 강의 도중에 전화도 받고 담소도 나누고, 다행인 것은 밥은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큰 충격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뭐 주무신다든지 그런 건 전 충격을 안 받아요. 네. 283쪽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겠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의라고 되어 있고요. 의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아직은 뭐 좀 어려워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 보면, 아까 보신 건데 갑은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나타나죠.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이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토지를 처음으로 소유하는 자가 있겠죠. 처음으로 소유한 자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한다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처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갑은 건물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될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된다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될 때, 이때는 처음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때도 처음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소유할 때 이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될 겁니다. 이 소유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로 인정한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이 소유권을 요 갑이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공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바대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달라고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등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는 그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등기를 신청했고 등기부에 신청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뭘 확인해야 될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갑에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완료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필 정보도 아직은 없을 테고 등기필증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 대신 뭔가 취득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자를 보존등기 신청인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보존등기 신청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리 등기법에서 네 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네 사람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장에 예전에 했던 거예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이 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 판결, 여기서 확정이라는 문구는요, 번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라 하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 이를 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다면 법원은 소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판결을 했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돼요. 즉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세에 의해서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이라는 건 앞으로 보시게 될 용어인데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여기는 그냥 구청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어야 돼요.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관공서죠. 관공서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보존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건 이거예요. 요 세 가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보존등기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토지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냐?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예전에 했던 거예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해요. 지적공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도 있죠. 그렇죠. 이 지적공부는 토지대장도 있을 테고 임야대장도 존재합니다.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뭡니까? 여기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요 대장이니까 당연히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건물은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죠. 이때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권리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적 권리는 무조건 공시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만들어질 필요가 존재합니다. 등기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는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 1번 갖고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갔어? 요겁니다. 확인서. 확인서가 이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4번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있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존재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1번 갖고 처리하면 되는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돼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면 이건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의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표시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서도 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서의 요건입니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를 하나씩 보실 텐데요. 여기서 요 대장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등기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를 얘기할 겁니다. 요게 대장입니다.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등록된 자는 갑이에요.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초로 등록된 자는 갑입니다.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그러면 을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대 해석상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최초로 등록된 자가 얘입니다.
글씨가 너무 이상한가? 잘 써야 되는데. 국가. 최초로 등록된 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로부터 을이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을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최초로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최초로 탄생한 국가의 모든 영토는 전부 다 누구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분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이게 생략된 겁니다. 이게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갑이나 이 을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정리하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마찬가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그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속인.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최초의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최초의 소유자.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타의 포괄 승계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유증을 얘기합니다. 유증. 이따가 보실 거예요. 원래 민법에서 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한 증여.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네. 법률 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서 의사표시 하나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될 때 단독행위. 그렇죠?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법률 행위가 될 때 계약. 이거 아직 그 소화하실 수준이 아닌데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약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약속이란 뜻인데요. 의사표시를 순수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약속이에요. 약속이 엮였다라는 뜻입니다. 엮일 기자예요. 약속이 엮인 거, 계약. 약속과 약속이 여기서 엮이고 있죠. 계약.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동행위. 그래서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집니다. 네, 그건 좀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서도 써먹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유증이라는 것은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합동일까요? 사실은 이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인데요.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계약. 그렇죠? 그래서 유언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단독행위, 증여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유언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유언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물론 상대방 있다 없다는 이거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단독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증이 문제가 되는데 유증은 특정 유증이 있고 이거 이따가 보실 거예요.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승은 이을 승자의 이을 계자예요.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포괄에서 이어받을 때 포괄 승계인, 특정에서 이어받을 때 특정 승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특정 승계. 요거는요, 포괄 승계가 되겠죠.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괄 승계인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그때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승계를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것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이란 단어는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고요. 이 판결은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판결 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네, 저도 안 받아봤어요. 네.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문장. 그 다음에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게 판결서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이 주된 문장, 주문은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유는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두 줄에서 세 줄로 대단히 간략합니다.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유는 그 양이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10,000페이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이라고 했습니까? 확인 판결.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행 판결이 될 겁니다.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나건 관계없이 여기 판결 이후에 갑이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갑을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 맞아요?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법원의 판단이에요. 법원의 판단에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에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니까 여기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뭐로 끝나건 이후에 갑이 소유자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갑을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확인 판결만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OX. 확인 판결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가 되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아무 판결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만 됐다면. 그렇죠? 확정만 됐다면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출제가 종종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원만, 여기 강명학원만 엘리트들이니까 여기만 설명을 하고 다른 학원에서는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 가서 똑같이 얘기하겠죠. 갑은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공용징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 공용징수라는 것은 공익적 용도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 이걸 공용징수라고 부르고요. 공용징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몰수, 징발, 수용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공익적 용도로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다 뺏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몰수는 형법상의 공용징수예요. 징발은 전쟁 났을 때 강제로 나라에서 뺏어가는 것. 행정법상의 공용징수입니다. 이게 바로 민법상의 공용징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특별법인 등기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수용만 보는 겁니다. 수용만.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은 이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적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걸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자 같은 뜻이에요. 기업자, 사업 시행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그건 번역을 한 겁니다. 요즘은 이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수용. 어려운가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요 갑은 토지를 3만 평 정도 갖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위에 법원을 짓고자 합니다. 대법원을 짓고자 해요. 대법원을. 이렇게. 그렇다면 갑이 팔지 않을 때 강제로 뺏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갑이 판다면 뭐 뺏을 필요 없겠지만 이를 협의 수용이라고 불러요. 협의 수용.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때 협의 수용이라고 부르고요. 팔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뺏어야 되겠죠. 멋대로 뺏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통해서 뺏어야 됩니다. 이를 재결 수용이라고 불러요. 공법 시간에 하셨죠? 하실지도 몰라요. 네. 수용은 협의 수용과 재결 수용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재결 수용을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통해서 강제로 뺏는 것, 이를 재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의 토지를 대법원 청사 짓는 거니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로 뺏겠죠. 그리고 대법원 청사를 지을 겁니다. 이게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수용은 여기다가 대법원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토지 위에 A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어떻게? A가 먼저 사업시행자보다 먼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A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걸 소멸시켜야지만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겠죠.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수용을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혹시 원시취득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시취득이라는 방법과 승계취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 원시는 원자가 근원 원자고요. 시자는 시작할 시자예요. 그래서 원시취득은 맨 처음으로 취득할 때, 부동산이 탄생하자마자 취득할 때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승계취득은 승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을 승자에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보존등기? 원시취득은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취득은 누군가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취득할 때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하니까 하자가 승계가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시취득은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시간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하네요. 여기서 갑이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해서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A는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에게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의 취득을 소유권이 변동해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을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깨끗한 소유권이 아니라 A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승계취득이에요.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을이 이 부동산을 처음이
처음에 부동산이 나타났을 때부터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으로 구성이 되면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소멸이 돼버려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하재 승계 여부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써먹어야 되니까.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물론 이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예전에 했죠.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수용 날짜, 그때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원시취득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원시취득의 대표 주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맨 처음에 나타나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이 맨 처음에 나타나게 되죠. 이게 원시취득의 대표 주제예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이나 건물을 신축했을 때 무슨 등기 신청합니까?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원시취득은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승계취득이 등기부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단독 신청이겠습니까? 공동 신청이겠습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시취득일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 단독 신청 맞는데요. 등기 중에서 무슨 등기를 취득해요?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원시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등기부가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되니까 맨 처음으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야 되죠. 그럼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시켜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다면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고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창고에 집어넣고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등기부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보존 등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등기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폐쇄를 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다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쓸데없이 많아져요. 즉 등기경제상 비경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좀 우회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갑의 이름에서 그냥 곧장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우리 판례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왜 소가 두 개가 있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이를 등기경제상 비경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하는 대신에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수용을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에 의한 등기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보존 등기도 존재하고 이전 등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취득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지까지 공동 신청이었죠. 그런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까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나중에 암기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을 보셨어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200? 아닌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있다고요? 왜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거기 없어요. 305쪽. 305쪽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습니까?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먼저 개념을 보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거예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보존 등기보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출제가 됩니다. 더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그래서 미리 보셨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은 요걸 좀 외워두십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면 돼요. 우리 시험은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면 되니까 요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외우고 가죠.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그러한 자들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92쪽을 보십니다.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의무자, 을을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가 있겠죠. 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할 겁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관할관청의 사각형의 거민이라는 직인이 찍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를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일정한 경우에는 거민계약서를 작성해서 즉 계약서에 거민을 찍어서 등기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신청 시 거민계약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거민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 일정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이걸 반드시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에,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에,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이거 12월 달에도 했던 거예요.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민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바대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라고 한다면 이 거민계약서 첨부할까요? 안 할 겁니다. 민법에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죠.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 중에서 뭐일 때만 거민계약서 첨부한다고요? 계약일 때만. 그렇다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신청 시 거민계약서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맞습니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민계약서 첨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지상권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민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선박 등기,
임목 등기, 공장, 재단 등기. 이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일 때만 첨부합니다. 실제 관계와 부합시킬 목적으로 검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촉탁에 의한 등기죠.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셔갖고 대입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책에 있는 거 외우셔도 되고요. 책에 뭐 있지? 네. 거기 표가 나와 있죠? 네, 이 표를 외우셔도 돼요. 물론 요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나중에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3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배 되는 양을 외우셔도 돼요. 저 같으면 저거 외울 것 같아요. 저게 낫겠죠? 네. 그러면 저게 암기가 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 하나씩. 그럼 출제가 됐을 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매매 목록 및 거래가액 등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개법 시간에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 목록 및 거래가액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셔도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안 풀리실 거예요.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저는 시간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요 시점은 2006년도 1월 1일을 얘기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을 얘기해요. 이때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뭐 이렇게 길어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거래 금액을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자와 기타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를 쓰는 칸에 거래 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운 계약서 있죠.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 있죠. 그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등기부에 거래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는 거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요것이.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제출해서 거기에 기록된 그 금액을 등기부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부동산별로 금액이 다 따로 있겠죠. 맞습니까? 또한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별로 여기 A, B, C 이렇게 당사자가 여럿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맞습니까? 또한 이쪽에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취득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거래 금액으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정보 여기 있는 하나의 거래 금액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부동산마다 또는 당사자마다 책임지는 금액, 취득하는 금액을 목록 형태로 제출해야 됩니다. 목록 형태로. 언제요?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하나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목록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 목록의 이름은 매매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은 각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번호가 기록이 됐다면 매매 목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번호를 확인하고 찾아보면 되겠죠. 등기소에 다 있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번호를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요게 출제가 되고요.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려운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나중에. 요게 바로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의 등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좀 안 쓰셔도 돼요. 프린터에 다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어요. 프린터.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95쪽에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 집합 건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그걸 먼저 기초로 하고요. 나중에 민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을 민사특별법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거까지 이어지면 이게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민법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97쪽을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죠. 네, 판사할 데가 없네요.